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6억이라고요? 그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모든 일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박영자라고 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10년째입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조마조마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착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자꾸만 움츠러들게 되더군요.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 아이 눈빛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다고요. 자식 집 신세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10년 동안 식당 설거지와 청소일 하면서 모은 돈을 합치니 딱 5억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단 한 번도 사치를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아까워서 집에서 믹스커피를 타서 마셨고 옷은 시장에서 10,000원짜리만 골라 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5억이면 전세로 괜찮은 집을 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제 집 말입니다. 작년 2월이었습니다. 부동산 앱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역에서 10분 거리, 아파트 2층, 전세 4억 8천만 원. 사진으로 봐도 깔끔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변에 병원도 가깝고 마트도 걸어서 5분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이다 싶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갔는데 집주인이 직접 나와서 맞아주더군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웃는 얼굴이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집 한번 둘러보세요. 집은 생각보다 더 좋았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깨끗하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밖을 내다보니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침마다 저기 나가서 산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친절했습니다. 차까지 내오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혼자 사시냐고, 자녀분은 어디 사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혹시 불편한 곳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마치 제 아들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준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부동산 사장님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주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바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하는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이체했습니다. 4억 8천만 원. 제 통장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기는구나. 더 이상 아들 집 눈치 볼 일도 없고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겠구나.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집주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순간 가슴 한편에 뭔가 불안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나이 들어서 걱정이 많아진 거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불안함을 떨쳐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과 집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사를 가겠구나.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겠구나.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사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다음 달에 이사 간다. 네. 어디로요? 전세 4억 8천에 괜찮은 집 구했어. 혼자 살기 딱 좋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돈이면
우리 집 근처로 오시지 그러세요. 제가 자주 들를 수 있게. 괜찮아. 거긴 전세가 너무 비싸더라. 엄마는 여기가 좋아. 그래도 민수야, 엄마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착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생각을 하면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각자 편하게 사는 게. 이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물건을 별로 사지 않았거든요. 옷가방 2개, 이불 한 채,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와서 짐을 옮겼습니다. 아들도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사실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습니다. 아들이 이것저것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깨끗하고. 그치? 엄마가 잘 골랐지? 그래도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알았어, 얘야. 아들이 돌아가고 나니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남의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야 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비록 전세지만 2년 동안은 이곳이 제 집입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이불을 폈습니다. 낯선 집에서의 첫날 밤. 천장을 보며 누워있으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잘한 걸까? 혹시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닐까? 아니야, 괜찮아. 집주인도 좋은 사람이고, 집도 좋고, 여기서 편하게 살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계약한 그 집에 6억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3개월 후 집주인이 잠적할 거라는 사실을, 평생 모은 5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라는 사실을, 그 모든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처음 2달 동안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저녁에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냐고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았고 저도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그것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삶이 바로 이런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5월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세수를 하려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보일러를 다시 껐다 켰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완전히 고장난 것 같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이런 걸 어떻게 고칩니까? 관리사무소라도 있으면 전화할 텐데 이건 개인주택이라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집주인한테 연락하면 되지. 계약할 때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잖아. 명함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님,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5월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한겨울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계약할 때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프신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답답하기도 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우리 집주인분 연락처 아세요?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 어머님.
그 집주인 말씀이시죠? 제가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근데 요즘 그분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왜요? 잘 모르겠어요. 바쁘신가 봐요. 부동산 사장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보일러 수리 기사를 불렀습니다. 수리비로 15만 원이 나갔습니다. 집주인이 고쳐준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내야 하는 겁니까?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같은 층에 사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몇 번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만 나눴던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2층에 사시는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일러 고치셨어요? 아까 기사님 오시는 거 봤는데 네, 고장이 나서요. 집주인한테 연락 안 되죠?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 전에도 전세 사신 분들 몇 명 있었는데 다들 몇 개월 못 살고 나가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왜요? 잘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리할 거 있어도 본인이 다 돈 내고 고치고 나중엔 계약갱신도 안 해줘서 다들 나갔대요. 그럼 그분들 보증금은 제대로 받으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표정들이 안 좋으셨어요. 이사 나가실 때 아주머니가 떠나고 혼자 엘리베이터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전에 살던 사람들도 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혹시 나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계약서도 다 썼고 돈도 정식으로 이체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겠다고. 계약할 때 한 번 확인했지만 다시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수수료를 내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세권 설정 4억 8천만 원. 여기까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6억 원. 6억?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근저당 6억 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 전세금은 4억 8천만 원인데 집에는 6억 원의 빚이 잡혀 있다는 겁니까?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펼쳐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근저당 6억 원. 동사무소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계약할 때 분명히 확인했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계약 당시에 받았던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2월. 그때는 근저당이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떼어본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 설정 날짜가 3월이었습니다. 제가 계약하고 한 달 뒤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주인이 제가 전세 계약을 한 직후에 은행에서 6억을 빌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전세금 4억 8천만 원을 담보로 말입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되고, 집에는 6억 빚이 있고, 내 전세금은 4억 8천만 원인데, 만약 집주인이 은행 빚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럼 내 돈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10년 동안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이 사라진다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베개가 젖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들 집 근처에 갈 걸, 차라리 월세로 살 걸, 왜 전세를 했을까? 왜 이 집을 골랐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창밖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집 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들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하면 뭐가 달라지나?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 6억 원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본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 돈은 안전한 건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종이를 내려놓는 제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저당이 6억이라는 게. 사장님이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에서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심각한데요. 깡통 전세예요. 깡통전세.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깡통전세가 뭡니까? 집값보다 빚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 집 시세가 한 9억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근저당이 6억에 어머님 전세금이 4억 8천이면 합쳐서 10억이 넘잖아요. 집을 팔아도 다 못 갚는 구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제 전세금은요? 사장님이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대답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집주인이 은행 빚을 못 갚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은행이 먼저 6억을 가져가고 남은 돈으로 어머님 전세금을 돌려드리는 건데, 집이 9억에 팔린다고 저도 은행 빚 갚고 나면 3억밖에 안 남잖아요. 어머님은 4억 8천을 받으셔야 하는데.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계산이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1억 8천만 원은 날린다는 겁니까? 최악의 경우엔 전액 다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의자를 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사장님,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했잖아요. 그땐 깨끗했잖아요. 그게 집주인이 계약하고 나서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어머님 전세금으로 담보를 만든 거죠. 그럼 사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애매해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근저당 설정하는 건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전세 세입자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불법이 아니라고요? 제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아 가는데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집주인한테 연락이 닿으면 좋은데 요즘 연락 안 되죠? 네. 한 달째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그래도 안 되면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법적 조치. 70살 노인이 무슨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따가웠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차들은 평화롭게 지나가고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식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려고,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말해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5억이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은커녕 제가 살 집조차 없어질 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지연아, 나야. 민수 있니? 아, 어머님. 민수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래. 그럼 회의 끝나면 전화 좀 해달라고 해줄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전해드릴까요? 머뭇거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전화를 걸었고 물어봤으니 대답해야 했습니다. 저기, 집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전세 관련해서. 전세요? 무슨 문제인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경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집에 근저당이 있어서 내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대. 또 침묵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지금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머님, 저희도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저희가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엄마가 돈 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민수랑 상의를 좀 하고 싶어서. 어머님, 민수도 똑같이 말할 거예요. 저희도 정말 힘들거든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완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민수한테만 말 전해줄래? 엄마가 전화했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끊을게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뚜 하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잃은 노인 엄마 문제까지 떠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혼자구나. 나는 정말 혼자구나.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렇게 소리내서 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멈췄습니다. 눈물이 말라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됐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노을처럼 타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처럼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했지.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 돈은 얼마나 들까?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 해야 합니다. 70살 나이에 평생법이라는 것과는 담 쌓고 살았던 제가 이제는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섭습니다. 막막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돈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모은 돈입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해봐야지. 오늘은 이만 자야지.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동이 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통장에 영원히 찍혀 있는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났을 때 이미 아침 해가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싸워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더니 수임료로만 300만 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소송을 한다 해도 집주인을 찾을 수 없으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며 병원비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 집에 계속 있으면 매달 관리비며 공과금이 나갑니다. 하지만 전세금은 돌려받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돈만 더 날리는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이사 올 때보다 짐이 더 적었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버렸습니다. 옷가방 하나, 이불 하나,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석 달 사이에 제 얼굴이 확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는 더 허옇게 새었습니다. 눈가는 푹 꺼져 있었습니다. 이른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른에 다시 이사를 하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그 말이 계속 들렸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는 혼자 했습니다. 짐이 적어서 택시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짐을 실어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이사하세요? 네, 가족은 안 도와주나요?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도와줄 가족은 없었습니다. 고시원은 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월세 35만 원, 보증금 없음. 그나마 제 형편에 맞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니 숨이 찼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복도는 어두컴컴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벽은 오래되어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제 방은 복도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정말 좁았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환기구만 크기였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복도 맨 끝에 있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제 집입니다. 5억 전세집에서 월 35만 원 고시원으로 온 것입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방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젠 울 힘도 없었습니다. 첫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전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벽이 얇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새벽 3시쯤 되니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며 걷는 소리, 문 열고 닫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 귀를 막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래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70살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아침이 되었습니다. 공용 화장실에 갔습니다. 3칸이었는데 한 칸은 고장나 있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중년 여자가 섰습니다.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샤워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개인데 하나는 물이 안 나왔습니다.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미지근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어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빨리 씻고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에 안경을 썼습니다. 어머님, 새로 오셨어요? 네,
저는 옆방에 사는 김정숙이에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반가웠습니다. 박영자입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른입니다. 어머,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68이에요. 정숙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라면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혼자 먹기 그랬어. 아, 괜찮습니다. 에이, 뭐가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복도 식탁에서. 정숙 씨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공용 식탁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라면 2개를 끓여 놓았습니다. 자,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같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정숙 씨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시다 왔냐고, 자녀는 있냐고, 왜 여기 오게 됐냐고. 처음엔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워낙 친근하게 대하니 자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5억을 날릴 뻔했다고, 아들한테 말했지만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른에 그런 일을 당하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는 알아보셨어요?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요. 300만 원이나 한대요. 정숙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아는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요. 법률 구조 쪽이에요. 무료로 해주는 거요. 무료요?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무료로 변호사를 연결해 줘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예전에 거기 도움받은 적이 있어서 알아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정숙 씨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여기 전화해서 상담 신청하세요. 그럼 변호사님이 연락 오실 거예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 때문에 떨렸습니다. 정숙 씨,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전화번호를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무료로 도와준다니. 정말일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정숙 씨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따라 옆방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아니, 들려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무언가 따뜻한 게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그래요, 희망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습니다. 정숙 씨, 고시원 옆방에 사는 낯선 사람. 그 사람이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일을 해준 것입니다. 세상이 다 냉정한 건 아니구나. 아직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를 걸어야겠습니다. 법률 구조에 상담 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싸워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신청을 했고 일주일 뒤 최연우라는 젊은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안경 쓴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나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와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할게요. 그럼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침묵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도망가면 어렵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선순위 근저당 때문에 전액 회수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고시원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복도 화장실에 줄을 서고 샤워는 사람 없는 새벽에 했습니다. 정숙 씨와는 일주일에 2~3번 복도 식탁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어때요? 소송은 잘 되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열심히 해주시는데 결과는 알 수 없대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혹시 알아요? 좋은 결과 나올지. 정숙 씨는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저는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설마 정숙 씨가 말한 건 아니겠죠? 알 리가 없는데. 민수야. 엄마, 아들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복도를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사세요? 응. 어떻게 알고 왔니?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계약 해지하셨다면서요. 어디 가셨나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여기라고. 아들이 제 방 쪽을 봤습니다. 좁은 복도, 낡은 벽,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천장.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희도 바쁘잖니? 엄마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이런 데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냄새도 나고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요.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들어와.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에 3명이 들어가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았고 며느리는 서 있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소송 중이야. 변호사님이 도와주시고 계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집주인이 도망갔거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바닥을 보고 며느리는 창문을 봤습니다.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오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이런 데서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좁은 방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도 괜찮니?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편하시면 괜찮죠. 괜찮다고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아들의 뜻이지 며느리 뜻은 아니라는 걸. 민수야, 네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괜찮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는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민수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연이도 불편할 거고 너희도 살림이 빠듯하잖니.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아들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세금이라도 돌려받으시면 다른 데로 이사 가세요. 그러마, 걱정 마. 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이라도.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쓰렴. 며느리가 시계를 봤습니다. 여보, 우리 가야 할 것 같아. 학원 데려다 줘야 하잖아. 맞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문 쪽으로 갔습니다. 엄마, 그럼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아들이 나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니, 가거라.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좁고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표정을 봤으니까요. 억지로 웃는 얼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눈빛, 안도하는 숨소리. 그 집에 가서 산다는 건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끼어 사는 겁니다. 눈치 보고 조심하고 숨죽이며 사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좁고 낡아도 적어도 제 공간입니다.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구나. 네 마음은 알아. 하지만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될 수 없단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자 씨, 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들분 다녀가셨죠? 복도에서 봤어요. 네, 같이 살자고 하셨나 봐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거절했어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잘한 건가요? 네. 억지로 끼어 사는 것보다 혼자 당당하게 사는 게 나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정숙 씨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세요. 우리 같이 잘 살아봐요. 여기서라도.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아닌 사람이, 남도 아닌 이웃이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숙 씨. 이제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들은 갔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가족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나이 드는 거겠죠. 피부치보다 옆집 사람이 더 가까워지는 것. 가족보다 친구가 더 든든해지는 것. 슬프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석 달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을 찾고 있다고, 집이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고시원 방은 춥기 시작했습니다. 난방이 있긴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이불을 두껍게 덮어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전기장판을 빌려줬습니다. 영자 씨, 이거라도 쓰세요. 저는 2개 있어서 고맙습니다. 꼭 돌려드릴게요. 천천히 쓰세요. 급한 거 아니에요. 정숙 씨 덕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목이 칼칼했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감기인가 싶었습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샀습니다.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에 기침하면 옆방에서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월 말이었습니다.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경매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이 얼마에 팔렸나요? 4억 2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4억 2천. 제 전세금은 4억 8천만 원인데, 그럼 제 돈은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타깝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6억이라서요. 낙찰가 4억 2천으로는 근저당도 다 못 갚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요? 없습니다.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네, 은행이 4억 2천을 다 가져갑니다. 어머님께 돌아갈 몫이 없어요. 귀가 멍멍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뭐라고 계속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닙니다.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4억 8천만 원.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모은 돈입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입니다. 제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입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방이 빙빙 돌았습니다. 침대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고시원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셨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숙 씨였습니다. 정숙 씨, 놀랐어요. 방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깜짝 놀라서 119 불렀어요. 제가 쓰러졌어요? 네. 문 열고 들어갔더니 침대에서 의식 없이 계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받고, 앉았고,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혈압도 많이 올랐대요. 며칠 입원하셔야 한대요. 입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병원비를 내야 할까요?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일단 응급실비는 제가 냈어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숙 씨가 또 도와줬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정숙 씨,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병원비는 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정숙 씨가 낸 응급실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전세금 4억 8천은 날렸지만 다행히 아직 계약금으로 쓰지 않았던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서 병든 몸으로 70살 나이에 퇴원하는 날 정숙 씨가 마중 나왔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해요. 쓰러지면 안 돼요. 네, 조심할게요. 그리고 이거요. 정숙 씨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원비 보태 쓰세요. 제가 이번 달 용돈 탔거든요. 안 돼요. 이건 못 받아요. 받으세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갚으면 돼요.
정숙 씨, 사람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요. 나도 예전에 힘들 때 도움 받았어요. 이제 내가 도와줄 차례예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청소를 해뒀습니다. 이불도 널어뒀고 창문도 열어서 환기시켰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기침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집주인이 미웠습니다. 저를 속인 그 사람이 증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미웠습니다. 왜 그때 더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을까? 왜 부동산 말만 믿었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었을 겁니다. 이제는 다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옆방에서 또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쿵. 조용히 하라고. 기침을 참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아파서 그래요. 일부러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벽 너머 사람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통장을 봤습니다.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기침은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11월 말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집주인을 찾았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건 재판에 넘어갔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첫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 제가 법정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가야 하나요? 네. 피해자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떨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정숙 씨가 옷을 빌려줬습니다. 법정 가시는데 단정하게 입으셔야죠. 이거 입으세요. 검은색 재킷이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영자 씨는 피해자예요. 당당하게 말하시면 돼요. 재판 당일 법원에 갔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통과시키고 몸에 금속 탐지기를 댔습니다.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입니다.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에 법정 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들, 법원 직원들, 소송 당사자들. 어느 문 앞에 섰습니다. 312호 법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앞쪽에 높은 단상이 있고 판사석이 있었습니다. 양쪽에 책상이 있고 뒤쪽에 방청석이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몇 명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여기 온 걸까요? 제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직원이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중년 남자 판사님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그렇게 친절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척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검사님이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전세 사기, 사문서 위조, 사기 등 여러 죄목이었습니다. 저만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차례라고 손짓했습니다.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했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 당시 상황을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5억 원을 모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모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방청석 쪽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작년 2월에 피고인을 만났습니다.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를 내오고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마치 제 아들처럼 다정했습니다. 집주인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돈 거의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인석 난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한 달 뒤에 피고인이 6억 원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제 전세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석 달 후에야 알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6억이라서 제가 받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지금은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삽니다. 병원에도 가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요. 판사님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사님도 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 사람들도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같은 노인들이 평생 모은 돈을 이렇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피해자 진술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변호사님이 부축해줬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며느리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엄마, 정말 우리 집에 오세요. 제발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엄마, 민수야, 아들을 봤습니다. 제대로 봤습니다. 넌 네 가족 챙겨. 아내, 네 아이들.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해. 하지만, 이제 가야 해. 변호사님 기다리시거든. 아들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증언이었습니다. 주인, 시형받을 겁니다. 그래도 제 돈은 못 돌려받겠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적어도 벌은 받는 거니까요.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혼자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돈을 돌려받을 희망도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 혼자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겠죠. 하나씩 내려놓는 것. 집도, 돈도, 가족도, 기대도. 그렇게 홀로 서는 것.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주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실형이라고, 그래도 정의는 구현된 거라고. 하지만 제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고시원 방은 추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정숙 씨가 빌려준 전기장판 덕분이었습니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왔습니다. 71살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짧은 문자였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송금 보냈어요. 꼭 받으세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고맙기도 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을 다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내가 쓰렴.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제발 받으세요.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정말 괜찮단다. 걱정 마라. 그 후로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읽기만 했습니다. 가끔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1월 말 국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금을 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4억 8천만 원을 잃었지만 1억은 돌려받았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병원비며 빌린 돈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에이, 그건 천천히 갚아도 돼요.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날 정숙 씨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150만 원. 정숙 씨는 받기 싫어했지만 제가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정숙 씨, 정말 고마워요. 정숙 씨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우리 이웃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1억으로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 고시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방이 2배는 넓었습니다. 작은 부엌도 있고 전용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창문도 컸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정숙 씨가 도와줬습니다. 새 집 좋네요. 축하해요. 정숙 씨도 이제 고시원 나오세요. 같이 살까요? 아니에요. 저는 고시원이 편해요. 혼자 있기 좋거든요. 그래도 영자 씨는 영자 씨대로 사세요. 저는 저대로 살고요. 하지만 자주 보러 올게요. 네, 꼭 오세요. 정숙 씨와 포옹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 가득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부엌이 있으니 요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오후마다 그곳에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볕을 쬐고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봤습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 제 고통도, 제 상실도 그저 세상 많은 일 중 하나라는 것.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벚꽃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꽃을 봤습니다. 예뻤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전세 사기를 당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꽃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은 잃었습니다. 4억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가족도 멀어졌습니다. 아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문자나 주고받을 뿐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가끔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꽃을 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떡을 들고 왔습니다. 영자 씨, 이거 나눠 먹어요. 오늘 시장에서 샀어요. 같이 차를 마시며 떡을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여기 살기 좋아요. 얼굴이 좀 펴졌네요. 예전보다. 그래요? 네. 처음 봤을 때는 얼굴이 너무 어두웠는데 지금은 좀 밝아 보여요. 거울을 본 적이 없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가 그렇다면 그런가 봅니다.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영자 씨가 혼자 이겨낸 거죠. 아니에요. 정숙 씨 없었으면 못 견뎠어요.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서로 의지하면서. 네, 그래요. 그렇게 오후를 보냈습니다.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했습니다. 정숙 씨가 돌아간 후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4월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 다음 주에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혼자 갈게요. 며느리는 안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래, 오너라. 일주일 후 아들이 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그치? 햇볕도 잘 들고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 때 민수야, 아들을 봤습니다. 넌 네 인생 사는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 사는 거고. 그게 맞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이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라. 엄마는 행복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저에게는 행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후 혼자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돈을 잃고, 집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숙 씨 같은 사람들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외롭지만 자유롭다는 것. 나이 든다는 건 하나씩 내려놓는 거라는 것. 집도, 돈도, 기대도, 심지어 가족도 그렇게 가벼워지는 거라는 것.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새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지나갑니다.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조용히.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정숙 씨가 있고, 이웃들이 있고, 봄이 있고, 햇살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71살 박영자의 하루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하루하루.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